안녕하세요. 푸른 생각입니다. 오늘은 요즘 금리 쉬운 경제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주식시장에는 금리 인하 시점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들, 장단기 금리 역전 등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주식, 채권, 부동산, 대출, 예금, 보험, 물가,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상식이라 할 수 있는 금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금리의 기본 개념뿐 아니라 금리가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유연 씨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경제 전문기자 출신으로 재테크 관련 저서들을 여러 권 집필한 바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금리의 기본 개념을, 2장에서는 금리가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제3장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제4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제5장에서는 금리에 따른 재테크 방법을, 제6장에서는 금리에 따른 채권 투자 방법을, 제7장에서는 금리와 경제 위기를, 제8장에서는 기타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책 핵심 내용 요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리는 돈을 융통할 때 붙는 가격으로 편의 제공의 대가와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됩니다. 투자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 기준금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기준금리란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각 나라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조율하게 되는 금리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초단기 금융시장에 자금 공급을 줄이면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자금 공급을 늘리면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단기 금융시장이란 보통 만기 7일 이내에 빌리고 갚는 거래시장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려가는 시장을 말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러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하락시켜서 경제 안정화를 꾀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를 넘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반대로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준은 이러한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낮은 물가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 이하가 되면 소비가 지연되고 소비 침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고용 문제가 악화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개선되면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나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가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고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적정 수준이 되면 다시 기준금리를 하락하면서 경제 안정화를 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개선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나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안정화를 꾀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로 가시면요. 위에 메뉴 탭들이 있습니다. 맨 끝으로 가면 더보기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탭을 누르면 중앙은행이라는 서브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앙은행을 클릭하게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의 변화를 이런 그래프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 탭들을 누르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차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도대체 어디가 중립금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립금리란 경기를 부양시키지도 긴축시키지도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즉 GDP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을 중립금리로 생각합니다. 시장금리, 즉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경기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시장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으면 경기 부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립금리는 교과서상의 개념으로 현실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교과서상의 중립금리가 아닌 기업이 체감하는 중립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중립금리는 오랜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진 공통 투자 수익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식이죠. 실제로 한국에서 2006년 당시 교과서상의 중립금리는 6에서 8%였고 국고채 3년물은 4.65%로 경기 부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당시 금리가 높다고 생각해서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나갑니다. 이는 당시 기업들이 체감하는 공통 투자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공공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률은 유지하나 민간 경기가 최악의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제 성장률 자체를 중립금리로 생각하여 기준금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경기 부양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경기 긴축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로 기준금리로 시장금리를 조절하지만 보조수단인 유동성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줄여나가면, 즉 양적 긴축을 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유동성을 늘리면, 즉 양적 완화를 하면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고, 정부 역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에서는 대출 규제나 총액 한도 대출을 통해서 시장 금리를 유동성을 통해 조절합니다. 여기서 총액 한도 대출이란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특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정부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조절해 시장 금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세금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정 수입은 한정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출할 돈이 부족할 때 국가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그 부족한 분을 충당하는 것이죠. 정부의 부채는 이런 식으로
쌓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데요. 국채 발행을 통해 흡수된 민간 유동성은 정부 지출로 인해 다시 시중으로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M1은 현금 요구불 예금으로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고요. M2는 정기 예금 등 현금화에 용이한 자금이죠. LF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현금화 시 큰 손실이 발생하여 웬만하면 묻어두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시중의 유동성을 판단할 때는 M2 유동성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연준 총자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연준에서 시중에 얼마나 유동성을 풀었는지 또는 줄여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MT 유동성을 말합니다. 즉,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연준에서는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시중의 MT 유동성은 오히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미 재무부에서 오히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을 판단할 때 대부분 이렇게 연준의 총자산 또는 대차 대조표를 이용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MT 유동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방법으로도 금리를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즉, 각국의 중앙은행이 단기 채권은 팔고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 장기 대출 부담을 줄여 경기가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에 양적 완화의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사용하는 등 이러한 방법들을 펼치면은요,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즉, 장기로 돈을 빌릴 때 단기로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유동성을 축소하거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는 등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장기의 금리가 단기의 금리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색의 선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 아니라 이 역전이 풀리고 정상 상태로 돌아간 후, 즉 다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진 후에 이러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중반부터 역대급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0 위로 올라올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할런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계 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가계 부채가 과중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급락하면서 가계 부채 부도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발생했었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결국 2023년 카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즉,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역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급락으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될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에 따른 예금, 대출, 채권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단기 예금에 가입한 후에 금리가 충분히 오른 후 장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는 추세에서는 처음부터 장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기 예금과 장기 예금의 이자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을 할 때는 고정금리 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무조건 장기 예금에 가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변동금리 대출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 내려간 금리만큼의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금리가 하락할 때는 높은 금리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채권은 개별 채권이지 ETF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기 위한 채권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투자를 할 때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